한국 선요가의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제석사에서 신축년 송년 행사와 한국 선요가 자격증 수여식이 12월 4일 진행되었습니다. 김영은 의사회로 석관일 주지스님의 법문, 청수다방 오양에게 문창식의 신앙송, 한국 선요가 워크숍에서 새들의 사생활에 대한 송재겸 박사의 발표, 바다의 채소 하동수 박사의 발표, 홍승희 박사의 토론, 오인석 윤학은 행정실장의 패널로 진행되었습니다. 요가사 자격증 수여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또 요즘 발생하는 오미크론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어려운 시기에 이곳 먼 제석사까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류학 박사이신 송재겸 박사님, 그다음에 해초류 관련 박사이신 하동수 박사님, 그다음에 대체과학 관련 박사이신 홍승희 박사님, 우리 윤학원의 오인석 강사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제석사 주지스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제석사 송년 및 한국 선요가 자격증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스님께 삼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비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지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임은 하나의 큰 징검다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후미진 곳의 조그마한 시골에서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재밌게 모였다는 게 또 특이하고 또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여기 한국선요가협회를 만들고 앞으로의 통종교적인 사회에 접어들면서 제석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꾸준히 준비해 왔던 것이 우리 한국적인 토대 위에서 명상, 선, 화두와 같은 선과 그 다음에 또 요가와 같은 스트레칭 이런 것을 세 개를 엮어서 한국선 요가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협회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회 등록을 하다 보니까 제 속명이 이제 나와서 거기를 뭐 이사장이니 뭐니 총재니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명리승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종교가 이제 종교적인 그런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석사의 역할은 날로 더 바빠지고 또 광범해진다 이렇게 일정 부분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 시대에 맞게 한국선 요가라는 것을 협회 등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활동도 하고 건강도 되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과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데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영원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금생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다 기원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첫 인사를 제가 가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제가 20살 후반기에 제가 건축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직원 시장님이 꼭 차를 시켜요. 시키면 그 아가씨가 너무 이뻐서 그 젊은 그 마음에 썼습니다.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멘트는 있는데 짧게 읽겠습니다. 청수다방 오양에게 불타는 눈빛을 잠재우거라. 두려워 떠는 온실 속의 애호박의 저려옵니다. 이마에 찍어바른 바다식의 꿈, 도자기에 숨겨둔 너의 비수, 어찌 구미호의 꼬리를 감추는가. 계단 난간에 기댄 그 허리, 거픈 하루를 풀고 핸드백을 풀에 친 작업, 아무도 몰라라, 아무도 몰라라. 꼬리를 붙였다 뗐다는 그 신통한 사랑, 오늘은 얼마나 파랗노. 성긴 머리를 두 손으로 제치고 나면 고요한 여인일진데, 흑기사 오토에 실려가는 오양은 가벼운 나비에 광주를 나른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제가 쓴 글은 아닌데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조선인 임진왜란 전에 홍랑하고 고죽 차경창 시인이 있어요. 근데 홍랑이란 시인이 이제 요즘은 기생인데 시를 너무 잘 쓰거든요. 근데 이제 고죽하고 홍랑하고 이제 사랑하다 헤어지면서 홍랑이가 고죽한테 편지 하나를 줘요. 근데 어떤 거 주냐면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내용이 나오면은 맷버들 가릴까가 꺾어 님에게 보냅니다. 님이 주무시는 창가에 그 맷버들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나 홍랑인가 여기소서. 그 글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재경 박사님의 새들의 사생활이란 주제로 강의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스님께서 새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으면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이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의 착각이고 오산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연말은 다가왔고 발표 시간은 가까워져 오고 다소 좀 부담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새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행동을 하는지 평상시에 잘 안 들어보신 내용일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은 즐겨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또 하나는 가수가 신곡을 발표해서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레퍼토리를 만드는 그런 기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왜 새를 보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영국에서 희귀한 새가 나타났을 때 탐조인들이 모여들어서 신기해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탐조인들의 그 모습입니다. 비교를 좀 했습니다. 새와 인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지가 만들어져서 어업의 74%가 감소되었고, 우연하게도 이 새만금 간척지를 매년 찾아오는
먹이털을 잃은 도요 물대새가 우연히도 7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이 지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감히 제가 주장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그 탐조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899년부터 왕립 조류보호협회가 창설이 되었고 지금 현재 회원 수가 약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드본 협회라고 그래서 조류보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협회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등록된 탐조인의 수가 5천만 명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야조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 그 회비를 내는 회비 회원만 10만 명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탐조인은 약 10,000명 이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국내 인구로 보면 5,000명당 1명의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탐조인들의 권익을 위하는 그런 협회보다는 새 서식지나 또는 새 생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탐조인 연합단체가 설립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새를 봐야 하느냐? 새는 이동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사정에 따라서 쉽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생태 건강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탐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조는 새를 통해서 자연을 관찰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뭐 버드 워칭 또는 버드 워처, 버드 아비필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탐조, 탐조인, 탐조 연구가 또 새에 푹 빠져서 사는 새 덕후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탐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을 보내는 여가 활동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적 탐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탐조라고 그러면은 새를 괴롭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그 새에게 긴장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탐조 활동은 결국 새를 괴롭히는 일이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새들을 괴롭히게 되느냐? 새의 시력은 우리 인간에 비해서 최소 5배에서 7배까지 시력이 쟤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야생 조류의 경우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관찰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새의 습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스트레칭이 나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윙업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서 날개를 등 위로 들어 올리고 부리를 아래로 뻗치는 저런 윙업 스트레칭이 있고 좀 이따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윙렉 스트레칭, 그러니까 날개와 다리를 뒤로 뻗치는 저런 스트레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목을 가지고 오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목은 비튼다든지 또는 목을 아래나 상하로 젖히는 이런 스트레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리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품하기와 같이 부리를 힘껏 벌리는 스트레칭.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머리를 좌우로 마치 자동차 와이퍼처럼 이렇게 흔드는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제 부리를 물에다가 담그는 스트레칭. 그래서 새들의 스트레칭은 이와 같이 주로 5가지 또는 6가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조사한 그 스트레칭의 분석입니다. 저는 이제
유라시안 스푼빌이라고 그래서 유라시아 쪽에 있는 노랑부리 저새, 이 새의 스트레칭을 제가 분석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새가 스트레칭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스트레칭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리 벌리기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저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다리와 날개를 뒤로 뻗치는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것이 목을 젖히는 스트레칭. 그 다음에는 양날개를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 그 다음에 목을 비트는 스트레칭.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그래프는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저것은 나이에 따라서 스트레칭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것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시간을 소요하는가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맨 왼쪽 1번은 성조, 가운데는 아성조,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유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새일수록 먹이 활동이 활발한 이유는 먹이 활동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새들은 효율적으로 먹이를 잡기 때문에 하루 중에 먹이에 투자하는 시간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러나 어린 새들은 먹이 활동이 미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많고 먹이 활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칭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도 더 많이 지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동 시기별로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는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월동 초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월동 중기는 12월부터 2월, 그 다음에 후기는 3월부터 4월까지를 나타낸 겁니다. 4월에 가면은 스트레칭 비율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번식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번식지로 먼 길을 이동하려고 하면은 먹이 활동을 충분히 해서 에너지를 많이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스트레칭도 많아진다 하는 것이고, 유난히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목 스트레칭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번식기가 되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 목 쪽에 가서 혼인깃이라고 그래서 노란색의 깃털을 띠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제 번식지로 가기 전에 짝을 맞추기 위해서 수컷들이나 암컷들이 과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가 나타내는 혼인색들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이나 또 가슴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특히 목에 대한 스트레칭이 저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스트레칭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행동이 있은 다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느냐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목욕 후에는 주로 하품하기와 같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일어납니다. 가운데는 먹이 활동 뒤에는 주로 다리와 그 다음에 머리를 뒤로 뻗치는 스트레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휴식한 후에,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다리로 서서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자세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수 성별에 따른 스트레칭입니다. 거기 보시면 왼쪽은 수컷이고 오른쪽은 암컷입니다. 수컷보다는 암컷이 훨씬 더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번식지에 갔을 때 암컷들은 번식에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 다시 말하면 번식에 필요로 하는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알을 낳아야 되는 산란 활동, 그 다음에 알을 품어야 되는 포란 활동, 새끼를 길러야 되는 육추 활동, 이런 번식 비용이 암컷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월동지에서 암컷이 수컷보다 먹이 활동이 더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암컷의 경우는 먹이 활동이 증가된 관계로 해서 스트레칭에 투자하는 비용도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요가와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새들의 스트레칭이 어떤 점에서 닮은 점이 있는가,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되게 그 위에 있는 윗줄에 있는 새들을 보면 뭐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 뭐 아메리카 검은 물대새, 그다음에 붉은 외가리 검은 머리 물대새, 그다음에 붉은 부리 흰죽지. 이런 새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리나 머리를 가지고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탐침 활동이라고 그래서 뭐 보고 이렇게 먹이를 잡거나 기다리고 있다가 잠복에 있다가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뒤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보다도 얘들은 다리와 그 다음에 목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스트레칭도 보면 날개와 부리를 같이 쓰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위에 떠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종류라든지 나뭇가지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새들은 요 그림처럼 머리보다는 날개를 들어 올리는 이런 스트레칭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저 위에는 이제 명명자가 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에 대해서 최초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의 저자가 그 위에가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윙넥, 그러니까 다리와 날개를 뒤로 같은 방향으로 쭉 뻗는 스트레칭인데, 이건 어떤 새에서든지 다 똑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생득적인 스트레칭이고, 또 이 스트레칭은 어린 새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유전자 내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목을 비트는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둥오리, 큰고니, 노랑부리 젖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새들은 대개 특징이 목이 길다든지 또는 물속에 고개를 집어 넣어서 뿌리 쪽에 있는 그 녹말이나 이런 것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보다 부리나 머리에 활동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새들은 목을 한쪽으로 이렇게 비튼다든지 뒤로 꼰다든지 이런 스트레칭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저 외가리처럼 매복에 있다가 먹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저 갈매기처럼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챈다든지 이런 애들의 그 목의 스트레칭은 이렇게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젖히는 이런 스트레칭이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프막입니다. 하프막이 또는 뭐 우리가 부리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도 모든 새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새들은 부리를 통해서 먹이를 탐색하기도 하고 먹이를 포획하기도 하고 먹이를 가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또 부리를 통해서 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부리를 벌려서 부리 주위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또는 애열시키는 이런 스트레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가에서는 맨 오른쪽에 보면은 사자후 자세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 자세가 여기에 가장 대비되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다가 집어 넣어 봤습니다. 자, 이것은 그 외에 새들의 스트레칭을 나타낸 겁니다. 맨 왼쪽에서부터 흰배 뜸부기, 또 플라밍고, 그 다음에 흑꼬리도요, 객공, 또 원앙, 그 다음에 호사도요, 그 다음에 캐나다 두루미, 캐나다 기러기, 물수리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날개를 들어 올린다든지 다리를 뒤로 뻗는다든지 또는 뭐 목을 몸통 쪽에 붙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특히 이쪽에 캐나다 두루미 같은 경우는 한 발로 서서 이렇게 날개를 들어 올리는 이런 스트레칭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새들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들이 이동하는 항로는 전 세계적으로 9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남쪽으로는 저 호주, 뉴질랜드에서부터 저 알래스카까지, 그래서 여기를 그 동아시아 대양주 비행 항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새들이 비행하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새들은 이 항로를 통해서 남북으로 주로 이동을 합니다. 새들이 이렇게 그 이동하는 그 경로에 보게 되면
되게 바다를 많이 건너게 되는데 바다를 이동할 때는 이 바다 수면과 해수면에서 공기 흐름에 의해서 생겨나는 상승 기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흑고리 도요라고 하는 이 도요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러면 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발해서 알래스카까지 가는데 12,000km입니다. 여기를 쉬지 않고 11일 만에 시속 88km의 속력으로 이동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여기 밑에 보시면 영국에 있는 왕립 수의대학교에서 붉은볼 따오기가 왜 편대 비행을 하는가 이것을 조사한 그 연구 결과입니다. 새들이 왜 이렇게 기러기 같은 경우 V자, L자, I자 이렇게 편대를 이루느냐. 앞에 가는 새들이 내는 소용돌이 기류를 뒤에 새가 이용하게 되면 비행 에너지를 18%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대 비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적다는 얘기가 되고, V자로 날았을 때는 그 기류를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날갯짓이 이루어지게 되고, I자로 이동하게 되면 서로 엇박자를 내는 날갯짓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동료들의 비행에 의해서 생겨나는 소용돌이 기류를 이 새들이 잘 감지하고 있고 이 기류를 자기의 비행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북극제비 갈매기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북극제비 갈매기는 저 그린랜드라고 하는 그 덴마크 영토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연자원연구소에서 2010년도에 11마리 북극제비 갈매기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봤더니 지금 왼쪽에 있는 녹색 선은 7마리가 남극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아프리카 서부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4마리가 이동한 경로입니다. 내려오다가 브라질 쪽으로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남극으로 오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월등기 동안 남극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되고, 양쪽에 있는 노란선은 이 11마리가 동시에 남극에서 저 그린랜드까지 다시 되돌아가는 귀록길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얘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약 79,000km입니다. 왕복하는 거리가. 그러니까 이걸 북극제비 갈매기가 이렇게 30년을 산다 그러면 얘들이 평생에 이동한 거리는 약 240만 km. 그걸 환산해 보면 지구에서 달까지 3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 7마리는 저 아프리카로 오는데 왜 이쪽 4마리는 브라질 쪽으로 오느냐? 이것은 번식지에서 새끼들을 데리고 남하를 하기 때문에 새끼들의 건강 상태나 새끼들의 비행 능력에 따라서 중간 기착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극에 와서 월동을 하고 올라갈 때는 이제 새끼들도 어느 정도 크고 비행에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코스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보다도 훨씬 더 비행 거리도 짧고 이동 시간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철새들의 이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왜 새에다가 이렇게 위성 추적기나 또는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느냐. 이 목적은 지구가 자꾸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새들이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철새들이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자료도 되겠지만, 최근에 연구에 하면 매 10년마다 철새들의 그 이동하는 속도가 약 이틀에서 3일 정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틀에서 3일이 빨라지는 것이 큰 차이가 아닐 것 같지만 10년 전에 새들의 평균 체중하고 그 다음에 날개 길이를 조사해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체중은 감소하고 날개의 길이는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새들의 몸에까지 벌써 기후변화가
변화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백로나 외과리와 같은 여름 철새가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저 남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머물러서 여기서 겨울을 지내기도 합니다. 텃세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또 겨울 철새에 있는 흰뺨 검둥어리나 청둥어리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면 가을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봄이 되면 근데 얘들이 북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바로 번식을 합니다. 이런 텃세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기록되지 않는 새들이 70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열대종, 주로 중국 남부지방에서 살던 새들, 예를 들면 물꽁이라든지 또는 뭐 노랑진배박새라든지 또는 검은이마 직박구리라든지 이런 새들이 예전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고 점점 그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철새들은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얘들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늘은 새들의 것이지만 또 새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하늘이라는 그 공간도 결코 그렇게 새들의 이동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새와 인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기후변화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새와 우리 인간새가 그렇게 남남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느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 발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의 채소라는 주제로 하동수 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요가는 그 몸과 마음의 그 균형과 조화를 맞춰 나가는 그런 운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음식도 먹는 종류나 그 양에 따라서 몸의 균형이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조류의 음식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화유적 탐사기를 쓴 그 유용준 박사가 알면 보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알수록 잘 보인다. 음식도 알고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예를 뭐 장흥 같은 데 가서 바지락 회를 먹을 때 어떤 집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막걸리 식초로 만든 겁니다. 무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그 음식이 맛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먹었을 때보다는 미리 이 음식이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죠. 우리도 다 아시겠지만은 요거 하기 전에 삼겹살 잔뜩 먹고 앉아서 들숨 날숨 아무리 해봐야 몸과 마음이 안 가라앉습니다. 몸 구부리기도 힘들죠.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최소로 위주로 소량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스님께서도 꼭 미리 식사를 미리 하십니다. 그것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조금만 먹는데, 그래서 요가 할 때 이 채소를 소량 이렇게 식사로 대용하는 게 어떨까. 근데 이 해조류라는 게 국내에서도 많이 이용하지만 요즘에는 외국에서 굉장히, 예전에는 외국에서 그 씨위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쓰레기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다 잡초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게 씨위드가 아니고 씨 베지터블로 하자, 채소로 하자, 바다 채소로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 얘기입니다. 2차 대전 중에 해안 지방에 있던 미군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미군 포로들한테 일본 군들이 바다에서 나는 김을 따서 이제 보급을 했습니다.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가지고 전범으로 전부 잡혀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포로들한테 검은 종이를 줬느냐? 이건 가혹행위다. 김이라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 이걸 종이를 한 겁니다. 블랙페이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생각해서 그 힘들게 김을 만들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범으로 처벌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외국에서는 바다에서 나는 그 해조류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8, 90년대에서 외국에 나가 보면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김초밥, 막기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김을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놀이라고 일본말 그대로 불렀습니다. 놀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수출할 때 그냥 김이라고 이렇게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금방 이것도 뭐 문화적으로 굉장히 한글을 알리는 좋은 예죠. 이제 김 선전을 좀 하겠습니다. 그 마른 김에는 100g당 30에서 40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콩의 35g보다는 비슷하거나 많은 경우입니다. 또 겨울철 그 채소가 부족했던 시절에 김이 비타민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마른 김 한 장에 달걀 2개 분량의 비타민 A가 들었고 마른 김 3장이면 장어구이 한 접시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뭐 비싸게 그 어디 가서 장어 먹는 것도 뭐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싼 가격으로 비타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게 바로 김입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감기를 3배나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타민 B1은 채소보다 많고 특히 중요한 게 비타민 2는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에 많고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에는 이게 우유보다는 더 많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생선이나 고기만큼 들었다고 그럽니다. 비타민 2가. 그래서 나이 먹으면 뭐 우유 많이 먹어라, 우유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들한테 우유도 많이 주지만 김도 많이 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김 같은 거는 산속에 있는 스님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이 얼마나 보관하기 좋습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말린 채소들 막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김 이렇게 보관했다가 먹으면 몸에 있는 비타민 흡수하고 굉장히 저는 요가하는 분들도 좋지만 그 스님들이 이런 해주를 이용하면 특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막 진짜 김 선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다 그 성분 분석표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고 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그리고 주변에 권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새 그 조미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미김 편에서 뭐 집에서 웬만하면 이제 조미김을 사 먹는데 이게 봉지를 일단 뜯으면 빨리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안 먹으면 기름이 산패됩니다. 부패한다는 거죠. 기름이 상해서 오히려 잘못 먹으면 이거는 독이 된다. 예전에 저희들 제 어릴 때 그때는 집에서 다 마른 김 사다가 어머니가 굽고 기름칠하고 그것도 많이 주느냐 한 장을 한 4조각 5조각 내서 이렇게 나눠주면 저희들 받아서 이렇게 밥을 싸먹는 게 아니고 그것도 아까워서 저희는 또 작게 잘라서 밥 위에 이렇게 얹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옛날은 김이 비쌌습니다. 그때 한 속에 한 100장을 한 속이라 그러는데 뭐 그때도 한 3, 4천 원 정도 했고요. 요즘 김값이 비싸다고 해봐야 7천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김값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좀 비싼 김은 있긴 있죠. 곱창김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공식 명칭은 이빠디 돌김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일반 김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씹었을 때 약간 질긴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약간 단맛이 있죠. 그래서 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곱창김이라 그래도 순수히 그 곱창김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일반 김하고 좀 섞습니다. 그래야 이 구멍도 좀 이렇게 메꿔지고 좀 부드러운 거하고 좀 단단한 게 섞여져야 식감이 좋거든요. 그게 요새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 돌김이 워낙 그 체미 상태가 나빠가지고
한 속에 3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돈 있으면 사 먹을 만하죠. 근데 보통 김값이 서민에 먹기에 딱 좋습니다. 7천 원 정도면 반찬으로. 근데 이 마른 김을 사와서 보관할 때 있지 않습니까? 보관할 때 신문지에 싸가지고 비닐로 밀봉해서 냉장고에 넣어둬야 이제 오래 보관이 됩니다. 가끔 이게 잘못 보관하면 습기를 먹어가지고 김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런 김은 다 버려야죠. 또 김을 이렇게 구우면 검은 게 청록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김이 재밌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검은데 이게 원래 홍조류로 들어갑니다. 빨간 그 식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피코 에리스라는 그 붉은 색소가 있습니다. 이게 청색의 그 피코시안이라는 물질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구우면 원래 갖고 있는 색소가. 그리고 엽록소가 퇴색되기 때문에 이게 청록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김은 이 정도 선정을 하고요. 10년 전쯤에 그 2011년 3월 이후에 그 다시마 값이 굉장히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때가 언제냐면, 일본 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다시마가 일본이나 이쪽으로 엄청나게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양식되는 족족 비싼 가격으로 다 수출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없어도 못 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에도 해조류를 잘 먹지 않던 러시아나 이런 외국 사람들도 그때 다시마를 엄청 찾아서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다시마에 함유된 요오드 때문입니다. 요오드가 오염을 예방하고 해독을 하는데 좋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원재료 자체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찾은 거죠. 예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해줄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제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이게 한 2000년도쯤에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하남성에 있는 왕자산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한때 바보 마을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마을 주민 500여 명 가운데 10%가 바보, 50%가량이 준바보 형태로 알려져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퇴행 현상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환경재해가 아니라 바로 요오드 결핍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요오드는 김, 미역, 다시마 등 다른 해조류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두뇌 발달에 치명적 결함을 줄 수 있는데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왕자산 마을에서는 해조류를 거의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주변에 널린 게 다 해조류고 특히 여기 뭐 고흥이나 이쪽은 미역도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어디서나 해조류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부지런히 먼저 먹어야 애들도 따라서 먹습니다. 요즘 애들은 거의 해조류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마에 대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아지노모도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지노모도라고 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팔렸던 건데 이게 1908년 일본 그 도쿄대 이케다 박사가 최초로 다시마에 있는 글루타메이트를 분해해가지고 연구한 결과 글루탐산에서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보통 이게 4가지 맛을 얘기하는데 이거와 다른 감칠맛을 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걸 반려시켜서 MSG를 측치를 만든 게 아지노모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미원, 미풍, 우리 어릴 때 미원하고 미풍이 그때 저 경품에서 뭐 금반지도 준다고 해서 둘이 엄청 싸웠었습니다. 미원하고 미풍이 싸움이 엄청 났었는데 근데 중간에 이게 MSG가 몸에 나쁘다는 소문이 한동안 굉장히 났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미국 FDA 그 식약청에서 이걸 조사해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몸에 이상이 없다. 최종적인 그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났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 이미지 속에 MSG는 나쁘다. 이게 너무 남아 있어가지고 잘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새 보니까 엊그저께 집에서 김장을 했는데 미원 좀 하나 사오라고 해서 이렇게 사러 가봤더니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시마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고 사탕수수에서 추출해서 반려했더라고요. 그 해조류 쪽이 약간 그 육상식물에서 약간 원시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덜 발달되어 가지고 뭘 추출을 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탕수수가 훨씬 반려하기 쉽고 이용하기 쉬워서 아마 그쪽에서 이제 MSG를 추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시마 환 선전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이제 선전을 하는데 이게 다시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를 이용한 겁니다. 이거는 그 식이섬유는 그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부풀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흡수성과 점도가 높아서 당, 지방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숙변 제거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뭐 보면 다시마만 하면 숙변 제거에 좋다고 막 이렇게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요가에도 난 좋지 않을까. 다시마 환을 먹으면 그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만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해도 좋지 않을까. 스님이 요가랑 그 해주랑 접목하라 그래서 계속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미역은 그 사람이 먼저 먹은 게 아니고 고래가 먼저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초항기라는 중국 그 문헌에 나왔는데 고래가 새끼를 낳고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미역을 뜯어먹고 산내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으로 보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인다. 이렇게 그 중국 문헌 옛문헌 초항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여성들의 그 풍습을 기록한 조선여속고라는 그 책에는 산모가 첫 국밥을 먹기 전에 산모방의 남서쪽을 깨끗이 치운 뒤 쌀밥과 미역국 3그릇씩 장만해서 삼신상을 차려 바쳤는데 여기에 놓았던 밥과국을 반드시 산모가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산모들은 37일, 21일 동안 그 미역국을 먹는데 미역이 산내에 늘어난 그 자궁의 수축과 지혈은 물론이고 조혈제로서의 역할에다가 산내에 오기 쉬운 변비와 비만을 예방하고 출혈로 인한 철분과 임신 중 아이에게 빼앗긴 칼슘을 보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과학적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얼마나 이게 그 알아서 미역을 이용하는지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한 거죠. 최근에 보면 그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에서도 산모들에게 미역국을 제공하는 데도 있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바다 쓰레기라고 이렇게 취급하던 그거를 이제는 산모에게 먹일 정도니까 많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라서 많이 발전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산모들은 요새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산모원 가서 미역국 뭐 한두 끼 먹고 나머지는 다 뭐 다른 음식들 먹고 그러는데 조상들이 좋은 거는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주가 좋은 점이 굉장히 긴 미역 다시마 이것 말고 더 많이 있는데 춥지 않습니까?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긴 미역 다시마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세 종류 해줄의 이 장점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야 그 사철 푸른 채소를 먹지만 겨울철에 푸른 채소 먹기 힘들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채소가 잘 안 날 때 바다에서 그때 해주류가 납니다. 김이나 미역 다시마 딱 겨울철에 납니다. 이 자연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거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채소가 안 날 때 바다에서 채소를 나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뭐 바다의 채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겨울철에는 이게 바다의 채소다. 좋은 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먹는 해조류 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워낙 주변에 널린 게 뭐 햄버거니 뭐 피자니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해조류를 안 먹는데 저는 집에서 어른들이 밥상에 해조류를 올리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칼슘이 풍부한 토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칼슘이 굉장히 많은데 초등학교 때 급식에 포함하도록 옛날에는 규정을 했었습니다. 어거지라도 먹이게끔. 그 우리나라에서 뭐 꼭 가끔 급식할 때 김은 좀 나오더라고요. 김은 간편하니까 김은 나오는데 집에서 많이 이거 접하지 않으면 조금 점점 이제 먹는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해조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해조류 얘기만 이렇게 늘어놓고요. 아무튼 그 해조류를 이용해서 그 균형 잡힌 음식 섭취를 하셔가지고 요가에 다들 높은 성취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홍승이라고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날씨도 춥고 지금 앉아서 강의 들으시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 봉두산이 굉장히 명산이라 그래요. 명산이고 또 제석사도 굉장히 명찰이고 그런데 스님께서 혼자 이렇게 31년째 지금 불사를 해오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 분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스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분 박사님, 송 박사님, 하 박사님 강의 자료 정말 많이 준비하셔서 저희들 잘 몰랐던 거 또 많이 알게 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새해 이제 송 박사님 새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새는 이제 제가 등산을 가거나 트레킹을 가면 새들이 운다고 하기도 하고 노래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송 박사님께 좀 이따가 그 시간이 여흥 시간이라든지 한가한 시간에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럴 때 그 새들의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외롭게 들리기도 하고 쓸쓸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유쾌하고 즐겁게 들리기도 하는데 새들의 이름을 알고 조금 이름이라도 알면 그 새를 생각하면서 지금 무슨 새가 울고 있구나, 뭐 노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런 것을 모르는 것에 답답함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제가 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이제 그 보도를 통해서 가끔 유리로 된 빌딩 벽에 부딪혀서 이제 새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들었던 거. 이 정도의 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거나 이런 것이 제 이제 전부였는데 오늘 이제 그 새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탐조인이라는 이 어휘도 굉장히 사실 처음 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소한 그런 어휘고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참 많은데 그 공부하는 시간이 참 즐겁다. 매일 공부를 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듣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또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아는 만큼 뭐 보이고 들리고 사랑하게 된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새 소리를 듣거나
멀리서 새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같이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또 송 박사님께 또 궁금한 것 좀 여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조류 김에 대해서는 김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맛있게 먹었던 김인데 김을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김을 간장에다가 참기름 똑 떨어뜨리고 깨 소금 넣으셔서 김하고 이렇게 김 구워서 주시는 김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어렸을 때 그 불만이라 그럴까요? 바람이라 그럴까? 기름 소금에 이렇게 기름 소금 발라서 구워주시는 김을 굉장히 많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건강식으로 김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또 생각하게 되고, 정말 생각보다 김이 영양식이고 좋은 식품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그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고 좋은 식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또 하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이런 좋은 곳에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스님 덕택에 귀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홍승희 박사님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오인성님의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원석입니다. 먼저 좋은 인연 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이렇게 카메라 또 마이크 또 조명 앞에 서면은 너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현직 이전에 방송국 PD로 한 10여 년 동안 근무를 하게 돼서 이런 장비들만 보면 너무 긴장합니다. 아까 우리 송재겸 박사님 서두에 스님께서 올 초에 강의 부탁을 하셨다는데 저는 스님께서 봉두산 제석사에 발 디딘 지 1시간도 안 돼서 패널을 주시길래 더 얼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송재겸 박사님 그리고 하동수 박사님 또 우리 홍성희 박사님 오늘 이 제석사 행사하고 너무 연관이 깊은 전문가들이신데 저는 솔직히 이제 전공도 언론학하고 또 행정학을 전공해놔서 전혀 관계도 없는 패널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린 걸로 가름하고 사실 지속 가능한 환경은 정말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후세대들한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그렇게 생활하고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좋은 지구 환경 만들기 위해서 애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신앙송 우리 문창식님 또 세드르 사생활의 송재경 박사님 그다음에 바다의 채소 하동수 박사님 또 대체의학의 홍승희 박사님 마지막에 오인성님 5분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제석사의 정성을 여기 담았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좀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 우연하게 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 김 공장은 안 차렸지만 김 고창 돌김 고흥에서 만든 공장에서 직접 주문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갔습니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또 두 분 더 이리 오십시오. 우리, 너무 여기 계신 분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요 네 분이 패널들만 특별히 드립니다. 이거 고마운데. 고생하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가사 자격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천님, 고예숙님, 송재겸님, 최형림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원천 요가사는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 한 20 몇 년째 지금 수련을 했죠. 21년째 수련을 했는데 재석사 요가는 좀 짭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1급 자격증을 안 줬어요. 1급 자격증. 그런데 오늘 아주 정말로 기쁜 날이고 우리 내면의 세계와 행동하는 세계가 항상 일치하고 요가적 그런 수행자적 삶과 지배 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 지역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도 이 1급 자격증을 수여한다는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격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모두가 다 환영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자, 자격증 이름 송원천 요가사 1급. 이 사람은 2021년 12월 4일까지 현재까지 한국선 요가협회 요가사 과정을 수료 소정의 수행 정진하였음을 증명함. 2021년 12월 4일 한국선 요가협회 총회장 이경현. 이게 좀 쑥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손명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러나 시대에 맞게 또 법률에 맞게 이렇게 하다는 것을 회장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많은 발전과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환영합시다. 자, 이건 이 폼만 가지고 어떻게 제가 내 마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것으로 다. 다음은 고의 승. 우리 또 우리 회장님은 얼마나 한 지금 10몇 년 됐죠 또? 9년? 얼마나 됐죠? 9년 됐습니다. 우리 고예수 그 주말 요가회 회장님은 침착하게 또 요가의 회원들을 다독이고 잘 이끌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한의학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침착하게 요가사, 요가적 삶을 아름답게 잘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주는데 또 아름다운 날이 된다고 봅니다. 자격증 고예수 요가사 2급. 이 사람은 2021년 12월 4일 현재까지 요가사 과정을 수료 소정의 수행 정진하였음을 이에 증명한 한국선 요가협회 총회장 이경현. 자,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보살님도 또 이렇게 조그마한 꽃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 꽃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다음은 송재겸님. 우리 송재겸 아까 우리 박사님은 조리학에 깊고 또 조류를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세요. 이 지역에 정말로 인재다.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상당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졸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가적 삶이나 새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하늘을 날기 위해서 맨날 며칠 준비한다는 거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고맙고 반갑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요가가. 그렇지만 일단은 4급 자격증을 이렇게 수여함으로 인해서 좀 더 돈 벌라는 계기가 되고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급 자격증으로 아까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요가 회원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최형님. 최형님 우리 보살님은 내조를 또 잘하시고 또 조류학을 많이 공부하니까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고 그리고 깨우림을 피우면 억지로 모시고 이렇게 오면 아름다운 두 부부의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형님 요가사 4급 자격증을 수여하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 요가 회원들의 정성을 조그마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세요. 할렐루야, 간생보살.